충성이냐 사랑이냐. 그는 결국 오늘 밤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 가쁜 호흡을 내쉬는 아들을 붙잡은 채 차가운 칼바람에 맞서 있었습니다. 나라의 모든 걸 바쳤던 그는 처음으로 가족을 위해 위험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 길은 곧 배신이자 죽음을 뜻하는 선택이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그가 목숨을 걸고 전한 이야기, 우리의 운명까지도 송두리째 뒤흔들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떤가요? 이곳은 몹시 무서운 비가 오고 있네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2월의 매서운 바람이 평양의 콘크리트 건물들 사이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7층의 얇은 유리창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서리가 낀 창문에 얼굴을 대고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주체 사상탑 꼭대기에 영원한 불꽃이 까만 하늘을 배경으로 깜빡이고 있었는데 마치 희망을 비웃는 것처럼 보였어요. 새벽 3시, 잠은 내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자유만큼이나 멀게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김태준입니다. 23년 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연구기술자로 일했어요. 내 손은 우리나라를 세계로부터 고립시킨 바로 그 무기들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죠. 내 연구소 신분증에는 최고 보안 등급이 찍혀 있었고 최고 지도자에 대한 나의 충성심은 의심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혁명 대의에 대한 나의 믿음은 확고했어요. 정권이 말하는 모범 시민, 바로 그게 나였습니다. 아들의 숨막히는 신음소리가 내가 신성하게 여겼던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낼 때까지는 말이죠. 처음엔 작은 소리였는데 점점 내 영혼을 핥히는 무언가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14살 소년답게 안정적이고 힘차야 할 도현이의 숨소리가 이제는 가슴속에서 마치 발밑에 낙엽이 으스러지는 것처럼 그르렁거리고 있었어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 보였고 숨을 내쉴 때마다 그의 어린 몸을 잠식하는 약함에 조금씩 항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 건강과 장난기로 분홍빛이었던 그의 입술은 이제 겨울 그림자처럼 푸르스름한 회색빛을 띠고 있었어요. 나는 그의 좁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불규칙한 리듬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보고 있었는데 그 어떤 군사훈련도 준비시켜주지 못한 공포가 나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이건 핵방정식의 깨끗한 두려움도 아니었고 기밀 연구에 절제된 불안감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자식이 수만 번 한 번으로 쓰러져가는 걸 지켜보는 부모의 날 것 그대로의 원초적인 공포였어요. 아빠, 도현이가 눈도 뜨지 않은 채 속삭였습니다. 이제 막 안 쓰려고 했던 그 다정한 호칭을 쓰면서요. 가슴이 아파요. 그 말이 그 어떤 물리적인 타격보다 더 세게 나를 때렸습니다. 도현이는 좀처럼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창백한 이마에 땀방울이 맺힐 때조차도요. 그 아이는 평양중앙병원 제한병동에서 12시간씩 교대 근무하는 엄마 수진이처럼 용감했습니다. 수진이는 일반 시민들은 구할 수 없는 약으로 당 간부와 그 가족들을 치료하고 있었죠. 도현이는 여동생 하린이처럼 똑똑했어요. 11살 하린이의 빠른 머리는 언어와 수학을 놀라울 정도로 쉽게 흡수했는데 선생님들조차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용감함과 똑똑함이 결함이 있는 판막으로 태어난 심장을 고칠 수는 없었어요. 성장하는 몸에 피를 공급하려고 애쓰는 근육을 강하게 만들 수도 없었죠. 북한 최고의 의사들, 모스크바와 베이징에서 수련받고 존경과 두려움을 똑같이 받는 사람들이 사형 선고처럼 차가운 정확성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우리 능력을 벗어났습니다. 편안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라고요. 마치 편안함이 그가 받아야 할 어린 시절을 숨 쉴 때마다 약해지는 미래를 대신할 수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나는 아이 침대에서 일어나 우리의 작은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위대한 지도자들의 초상화가 자비로운 미소로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마치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미소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내 가족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내가 그토록 충실히 섬긴 혁명이 어떻게 빈 약속만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부엌 탁자 아래 느슨한 마룻장으로 향하는 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집 금고에 넣기조차 너무 민감한 문서들을 위해 만들어둔 숨겨진 장소였어요. 나무가 조용히 삐걱거리며 들어 올려졌고 내가 받은 순간 파기했어야 할 정보가 들어있는 갈색 봉투가 드러났습니다. 안에는 중국 글자로 조심스럽게 쓰인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리차오.
3년 전 핵폐기물 처리에 대해 중국 관리들과 논의하는 드문 해외 출장 중에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술 사양과 정치적 절차에 집중하고 있을 때 리차오는 저녁 식사 휴식 시간에 조용히 다가왔어요. 중국인이 알 수 없어야 할 주제에 대해 완벽한 한국어로 말하면서요. 가족이 전부입니다. 그가 간단히 말하며 작은 카드를 내 손바닥에 쥐어주었습니다. 국가의 우선순위가 아버지의 의무와 충돌할 때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때 나는 그의 대담함에 충격을 받았고 내가 조국을 배신할 수도 있다고 추정하는 그의 주제넘음에 화가 났었어요. 우리 보안 담당관에게 그를 신고하려고 했었죠.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을 보여주려고요. 하지만 무언가가 나를 멈추게 했습니다. 아마도 내가 내 아이들에게 느끼는 것과 같은 맹렬한 보호 본능을 반영하는 그의 눈빛 때문이었을 거예요. 대신 나는 그 카드를 숨겼습니다. 우리 대표단을 타락시키려는 외국의 시도의 증거로만 보관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이제 새벽 전 어둠 속에서 그 금지된 연락처 정보를 손에 들고 있으니 리차오가 내가 아직 인식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내 안에서 봤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정치적 경계를 초월한다는 근본적인 진실, 자녀가 죽어갈 때 이념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쪽 괴뢰들을 막기 위해 무기를 개발하는데 수십 년을 보낸 내가 이제 우리 선전이 지옥으로 그리는 바로 그 나라로 탈출을 생각하고 있다니요.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노예로 삼고 미국 제국주의자들이 꼭두각시 정부의 줄을 조종한다는 한국말입니다. 하지만 속삭이는 소문과 금지된 라디오 방송에 따르면 그곳은 또한 의학적 기적이 매일 일어나는 곳이었어요. 우리 의사들이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심장을 고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병원들이 있는 곳이었죠. 새벽에 첫 회색빛이 서리 낀 창문을 통해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었을 때 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현이가 침대에서 몸을 뒤척였고 의식이 돌아오면서 숨소리가 더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하린이가 오빠와 함께 쓰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는데 어린 얼굴에는 11살 아이가 짊어져서는 안 될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이가 우리 침실에서 나왔고 즉시 도현이의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러 움직이는 모습에서 의학 훈련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심박수가 불규칙해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전문적인 침착함이 살짝 깨지면서 그 아래 어머니의 고뇌가 드러나고 있었어요.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하지만 우리 모두 병원이 무엇을 제공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고통을 덜어줄 또 다른 주사, 며칠이나 몇 주를 벌어줄 수는 있지만 그가 받아야 할 미래는 결코 줄 수 없는 약들의 또 다른 처방전. 이미 그를 도울 수 없다고 선언한 같은 의사들, 태어난 순간부터 그를 실망시킨 같은 시스템 말이에요. 나는 떨리는 손에 들린 연락처 정보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파란 입술, 딸의 겁에 질린 눈, 아내의 절망적인 침착함을 보았어요. 선택은 겨울 공기처럼 잔인하게 명확해졌습니다. 느린 죽음만을 제공하는 시스템에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궁극적인 사랑을 위해 국가가 궁극적인 배신이라고 부를 일을 저지를 것인가. 리차오의 번호가 내 손끝에서 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오래된 다이얼 전화기로 손을 뻗었고 내가 누르는 각 숫자가 반대편에 도달하는 순간 무너질 다리를 건너는 또 다른 발걸음처럼 느껴졌어요. 이 결정에서 돌아올 길은 없을 것이고 내 성인 인생 전체를 형성한 정권으로부터의 용서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현이의 힘든 숨소리가 우리 작은 아파트를 채우고 있었고 하린이가 본능적으로 쓰러져가는 오빠를 보호하려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으며 수진이의 의학 전문 지식이 우리 고립된 나라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을 때 나는 어떤 다리는 태워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머나먼 중국에서 전화벨이 1번, 2번, 3번 울리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벨소리가 내가 알던 모든 것의 끝으로 가는 카운트다운처럼 울리고 있었고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어요. 8년 동안 우리 가족을 보호해준 아파트가 이제는 무덤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물건들 하나하나가 수진이가 결혼 선물로 받은 이가 나간 도자기, 그릇들, 하린이의 수학 숙제를 도와주며 앉았던 나무 의자, 수많은 평범한 저녁을 지켜본 바랜 커튼들 모두가 꿋꿋이 제자리를 지키며 우리의 절박한 준비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리차오에게 처음 전화한 지 21일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더 무거워지는 비밀을 안고 살아온 21일이었죠. 낮에는 핵시설에서 계속 일하고 있었어요. 우라늄 농축 절차에 대한 회의에 참석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탈출 경로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 아파트는 비밀작전 본부로 변하고 있었어요. 모든 표면이 의료용품, 위조 문서, 그리고 불가능한 도박의 무거운 짐으로 덮여 있었죠. 수진이는 전장의 외과 의사처럼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우리 작은 공간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현이의 약을 정리하는 모습에서 병원 훈련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의료 인맥을 통해 구한 알약과 주사약들은 몇 주 동안의 조심스러운 조작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부탁 하나, 저기서 공급 요청서 조작 하나, 각각의 획득이 발각과 처형의 위험을 안고 있었죠. 심장 박동을 위한 디지탈리스. 그녀가 손으로 쓴 목록과 각 약병을 대조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심한 발작을 위한 모르핀, 만약을 위한 아드레날린. 그녀의 목소리가 흐려졌지만 우리 둘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탈출 중에 심장이 멈출 경우를 위해 얼어붙은 산속 동굴이나 좁은 지하 터널에 숨어 있을 때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날 경우를 위해서요. 탈출 결정 이후 도현이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동네 마당에 나무를 타던 아이가 이제는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피부는 반투명해져서 그 아래 파란 정맥들이 겨울 지도의 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그를 정의해온 강렬한 지성을 담고 있었고, 내가 숨기지 못한 걱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을 때면 용감한 연약함으로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미소를 지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거실 구석에서 할인이가 접은 담요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중국어 문장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그 집중력이 놀라웠어요. 11살의 나이에 언어에 대한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의 고립된 교육 시스템은 그것을 제대로 키워주지 못했죠. 이제 그 재능이 우리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워먼 라이탄친, 그녀가 거의 완벽한 발음으로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친척을 방문하러 왔어요. 단어뿐만 아니라 억양까지, 외국어라고 여겨지는 언어에 익숙한 아이의 자연스러운 어조까지 외우고 있었어요. 저스워더 꺾어 도현이를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오빠예요. 거짓말이 불안할 정도로 쉽게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어낸 세부사항 하나하나가 우리와 확실한 죽음 사이에 쌓아 올리는 속임수 벽의 또 다른 벽돌이었어요. 우리의 위장 신분에 따르면 우리는 선양에서 온 첸 가족으로 북한 국경 근처의 사촌을 방문하는 중이었습니다. 리차오가 조심스럽게 위조한 신분증을 제공했는데 대충 보면 통과할 수 있지만 진지한 조사는 절대 견디지 못할 문서들이었어요. 리차오 본인은 화요일 자정 직후에 우리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연기가 인간의 형태를 띈 것처럼 우리 문을 통해 미끄러져 들어왔어요. 중국에서 만났을 때 기억했던 것보다 작았고 그의 풍화된 얼굴은 여러 법의 잘못된 편에서 영구적으로 살아온 사람의 축적된 흉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전에 이 치명적인 경로를 성공적으로 탐색한 사람의 날카로운 집중력을 담고 있었어요. 그가 우리 부엌 테이블에 펼친 지도는 미친 사람이 그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으로 그린 선들이 표시되지 않은 지형을 가로질러 구불구불 이어지고 있었고, 숨겨진 동굴, 지하 통로, 그리고 수년간의 세심한 관찰을 통해 외운 국경 순찰 일정을 나타내는 기호들이 점점이 찍혀 있었어요. 경로는 평양 북동쪽 산에서 시작해서 버려진 광산 터널 네트워크를 통과하고 중국과 북한 국경 경비대가 거의 순찰을 조율하지 않는 압록강의 외진 구역에서 끝나고 있었습니다. 산길이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가 수직 절벽을 곧장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선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설명했습니다. 경험 많은 등산가도 힘들어할 지형을 3일 동안 하이킹해야 해요. 아픈 아이를 안고 군사 순찰을 피하면서 말이죠. 그 다음 이전 탈출자들이 파다가 죽은 터널에서 이틀을 지내야 합니다. 카약 횡단은 그 이전에 비하면 거의 평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욕조보다 간신히 큰 배에 4사람과 우리가 운반할 수 있는 모든 물품을 싣고 얼어붙은 압록강을 20분 동안 전력 질주하는 것이었어요. 타이밍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북한 순찰 때의 새벽 2시 순찰 후, 그러나 중국 국경 경비대가 새벽 4시 30분에 새벽 전 순찰을 시작하기 전에요. 이 경로에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리차오가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추위에 죽고, 산길에서 떨어져 죽고, 터널에서 심장마비로 죽고, 강에서 익사합니다. 겁주려는 게 아니라 위험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도현이를 바라봤습니다. 브리핑 동안 깨어있으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이 중요한 계획 회의를 위해 의식을 유지하도록 약물 일정을 조심스럽게 조정했어요. 창백한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항상 내 아들을 정의해온 조용한 결의만 있었습니다. 내 시선을 잡았을 때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험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듯이요. 신체적 준비가 모든 여유 시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약과 문서를 숨기기 위해 겨울 코트에 추가 주머니를 꿰매고 있었어요. 나는 도현이를 등에 업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각 걸음이 삶과 죽음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을 때 내 지구력이 얼마나 지속될지 계산하면서요. 할인이는 우리의 위장 이야기뿐만 아니라 12가지 다른 시나리오에 대한 예비 설명도 외우고 있었습니다. 국경 경비대에게 질문받으면 무엇을 말할지, 도현이가 공공장소에서 의료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행동할지, 중국 민간인들 사이에 섞이기 위해 어떤 문구를 사용할지요. 이웃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항상 보였던 모범 가족으로 남아 있었어요. 충성스러운 기술자, 헌신적인 의료 종사자, 정기적으로 학교에 다니고 동네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2명의 착한 아이들. 우리 일상의 정교한 허구는 그것의 완전한 파괴를 계획하는 동안에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예정된 출발 3일 전, 도현이가 지금까지 가장 심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했는데 입술은 검푸르고 호흡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얕았어요. 수진이는 자신의 의료기술이 아들을 도울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절박한 효율성으로 그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20년처럼 느껴진 20분 후 그의 호흡이 안정되고 천천히 뺨에 색이 돌아왔어요. 그날 밤 우리가 부엌 테이블 주위에 앉아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도현이가 우리 모두를 괴롭히던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가는 곳에서 제가 정말 나을까요? 그 말이 파편처럼 나를 때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불확실한 것을 약속할 수 있을까요? 내가 경멸하도록 배운 나라의 소문과 선전에 모든 것을 걸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의 믿음직한 얼굴을 보며 그가 견뎌온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깜빡이는 조용한 희망을 보며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넌 괜찮을 거야. 우리가 북한 시민으로서의 마지막 밤이 될 새벽 2시를 향해 벽시계가 똑딱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응급 의료 키트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어요. 할인이는 기도처럼 중국어 문구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도현이는 여행의 초기 단계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약물 투여를 받고 불안정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나는 아파트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고 내가 알던 유일한 삶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의 초상화가 영원한 미소로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들의 자비로운 시선 아래에서 곧 펼쳐질 배신을 모르고 있었죠. 몇 시간 후면 우리는 국가의 적이 될 것이고 지역 전체에 수배 포스터가 나붙을 수배범이 될 것입니다. 문을 열었을 때 들이닥친 겨울 공기는 가능성과 공포를 똑같이 날카롭게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 뒤에는 익숙하고 안전한 모든 것이 놓여 있었어요. 앞에는 우리를 자유로 인도하거나 완전히 파괴할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북한의 산들이 탈출 첫 시간보다 더 적대적으로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절박한 도박으로 시작한 일이 금세 생존을 위한 싸움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한겨울에 도전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자연이 직접 설계한 것 같은 지형과의 싸움이었죠. 우리는 부서진 영혼처럼 어둠 속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숨결이 수정처럼 맑은 구름을 만들어내고는 위에 텅 빈 공간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발밑의 눈은 어린 시절 기억 속의 부드러운 가루눈이 아니었습니다. 세 걸음은 우리 무게를 견디다가 갑자기 무너져서 무릎까지 숨겨진 틈새로 빠뜨리는 위험한 껍질이었어요. 그 틈새는 쉽게 무덤이 될 수 있었죠. 리차오는 사람보다 사냥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낡은 부츠는 불가능해 보이는 표면에서도 발판을 찾아내고 있었어요. 이 경로를 따라 있는 모든 바위, 모든 나무, 모든 잠재적 죽음의 함정을 외운 사람의 유연한 자신감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전문성도 우리 상황의 근본적인 계산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아이를 포함한 4명의 가족이었고 대낮에도 경험 많은 등산가들에게 도전적인 지형을 건너려고 하고 있었어요. 내 등에 엎인 도현이의 무게가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14살이 된 그는 더 이상 책을 읽다가 잠들면 쉽게 침대로 옮길 수 있는 작은 아이가 아니었어요. 떠나기 전에 수진이가 준 약들이 증상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었지만 그의 심장이 쇠약해지고 있다는 근본적인 현실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내 목에 닿는 그의 힘든 숨소리 하나하나가 우리가 국경 순찰대와 날씨뿐만 아니라 시간 자체와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었어요. 할인이의 적응력은 놀라웠습니다. 평양 시내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11살. 딸이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직관적인 우아함으로 산길을 헤쳐나가고 있었어요. 작은 체구가 예상치 못한 장점이 되고 있었죠. 바위 사이의 좁은 통로를 빠져나가며 우리가 지나갈 수 없을 수도 있는 장애물을 미리 살피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가슴 아플 정도로 성숙한 모습으로 스스로 도현이의 수호천사가 되어 끊임없이 오빠를 돌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빠,
바람 소리 들려? 휴식 중에 할인이가 내 가슴에 반쯤 의식을 잃고 기대어 있는 도현이의 창백한 뺨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들려주던 바다 이야기 같아. 기억나? 우리 언젠가 진짜 바다를 볼 거야. 수진이는 평양 응급실에서 그녀를 귀중하게 만들었던 체계적인 효율성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몇 분마다 짧은 정지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도현이의 손목에 손가락을 대고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을 체크하고 오래 엎여 있는 동안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자세를 조정하고 있었죠. 우리 모든 배낭에 조심스럽게 나눠 담은 그녀의 의료 가방에는 작은 야전 병원을 차릴 수 있을 만큼의 물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사용할 만큼 안전한 곳에 도달할 수만 있다면 말이에요. 리차오가 선택한 산길은 상식적인 등산로 설계의 모든 원칙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뎌도 수백 피트 아래 바위 계곡으로 떨어질 절벽면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지고 있었어요. 얼음이 단단해 보이지만 우리의 무게에 불길하게 금이 가는 얼어붙은 개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너무 빽빽해서 우리 몸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손과 무릎으로 기어가야 하는 소나무 숲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죠. 등반 6시간째 재난이 거의 일어날 뻔했습니다. 안정적으로 보였던 길 일부가 갑자기 내 발밑에서 무너졌고 느슨한 바위들이 총소리처럼 계곡에 울려 퍼지며 산비탈을 굴러떨어지고 있었어요. 무서운 순간 동안 중력이 도현이와 나를 잡아당기는 걸 느꼈습니다. 아래 심연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었죠. 리차오의 번개 같은 반사신경이 두 손으로 내 재킷을 잡아준 덕분에 우리가 영원히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어요. 떨어지는 바위 소리가 다음 1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몇 마일 안에 어떤 국경 순찰대도 그 소란을 들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모든 그림자가 초소를 숨기고 있을 수 있었고 모든 먼 소리가 체포보다는 총알로 우리의 탈출을 끝낼 군인들의 도착을 알리는 것일 수 있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며 동쪽 하늘을 겨울아침에 창백한 회색으로 칠하고 있을 때 리차오는 우리를 단단한 바위 벽처럼 보이는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야 조심스럽게 위장된 입구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자연적인 균열처럼 보이지만 훨씬 더 불길한 무언가로 열리는 바위 사이의 틈이었죠. 터널입니다. 리차오가 배낭에서 손전등을 꺼내며 간단히 말했습니다.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입구가 우리 앞에 원시 짐승의 입처럼 벌어져 있었습니다. 안에서 흘러나오는 공기는 습기, 두려움, 그리고 즉시 알아볼 수 없는 다른 무언가의 냄새를 담고 있었어요.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간 수백 명의 사람들의 축적된 절망이었죠. 그들 중 일부는 성공했고 다른 이들은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터널 시스템은 단단한 바위에서 조각된 인간의 결단력과 창의성의 증거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여러 세대의 탈출자들이 즉석도구로 이 통로들을 깎아내고 있었어요. 산 아래 몇 마일을 뻗어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면서요. 벽에는 그들의 노동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구 자국, 한국어와 중국어로 새겨진 메시지들, 그리고 너무 자세히 생각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얼룩들이요. 터널을 통과하는 것은 산 등반과는 다른 종류의 인내력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밀실 공포증이 피로만큼이나 우리의 적이 되고 있었어요. 통로는 어른이 아이를 업고 지나가기에 겨우 넓었고 천장은 너무 낮아서 몇 분 안에 등이 불타는 것처럼 아픈 계속된 웅크림 자세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리차오의 손전등의 약한 빛 너머의 어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우리 세계는 바로 앞에 작은 조명원으로 축소되고 있었고 그 너머에는 무엇이든 숨길 수 있는 무한한 검은색이 놓여 있었어요. 무너진 통로 막다른 길, 우리 전에 이 여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뼈들이요. 도현이의 상태가 지하 환경에서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희박한 공기와 여행의 스트레스가 이미 손상된 심혈관 시스템을 한계 이상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호흡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고 각 숨소리가 재앙까지의 카운트다운처럼 좁은 통로에 울려 퍼지는 눈에 보이는 투쟁이었습니다. 지하 여행 2시간째 그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수진이의 긴급한 속삭임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어요. 맥박이 불규칙해요. 지금 멈춰야 해요. 하지만 리차오의 대답은 힘든 경험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국경 순찰대가 새벽에 이 지역을 쓸고 지나갑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여기서 죽습니다. 그 순간 할인이가 나이의 2배는 되는 사람에게도 놀라울 용기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추가 물품 운반을 맡으며 우리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무게를 재분배하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의식을 잃은 오빠를 향해 끊임없는 조용한 격려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린 목소리가 우리 모두를 믿게 만드는 확신을 담고 있었습니다. 도현아, 최고의 의사들이 있는 곳 이야기 기억나? 우리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버텨. 터널의 마지막 구간이 영원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어색한 웅크린 걸음걸이로 경련이 일고 있었고, 팔은 도현이의 축 늘어진 몸을 운반하느라 타들어가고 있었으며, 폐는 매걸음마다 희박해지는 공기와 싸우고 있었어요. 뒤에서는 수진이의 꾸준한 숨소리와 할인이의 결연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 절망적인 지하 어둠을 통한 질주에서 하나가 되어 있었죠. 리차오의 손전등이 마침내 앞쪽의 자연광을 드러냈을 때 안도감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우리는 터널 시스템에서 새벽에 의해 변화된 세계로 나왔어요. 우리가 뒤에 남겨둔 거친 산봉우리가 아니라 서리가 닿은 풀로 덮인 구릉의 더 부드러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속박과 자유 사이의 경계를 표시하는 강가의 갈대 사이에 우리의 구원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린이 장난감처럼 보일 정도로 작은 카약이었어요. 우리 가족과 우리의 절박한 희망을 담기에 간신히 충분한 크기였죠. 압록강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표면은 아침 빛을 흩어진 다이아몬드처럼 받는 얼음 조각들로 휘젓고 있었어요. 저편 기슭에는 중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낯설고 불확실하지만 도현이의 생존을 위한 우리의 유일한 기회를 나타내고 있었죠. 물가에 서서 의식을 잃은 아들을 안고 우리를 거의 삼킬 뻔한 산들을 돌아보고 있었을 때 나는 내가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것 충성스러운 기술자, 헌신적인 시민, 조국의 지혜를 의심한 적 없는 사람이 우리 뒤에 그 터널에 묻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타난 것은 새로운 무언가였어요. 가족의 미래를 위해 어떤 강이든 건너고 어떤 산이든 오르고 어떤 위험이든 무릅쓸 아버지였습니다. 압록강이 우리 앞에 얼어붙은 악몽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표면은 맷돌처럼 거칠게 갈아대는 힘으로 움직이는 얼음 덩어리들로 부서져 있었어요. 새벽 전 어둠 속에서 그 얼음들이 유령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고 있었는데 하나하나가 우리의 연약한 카약을 속도를 늦추지도 않고 반으로 쪼갤 만큼 컸습니다. 그들이 내는 소리 충돌에 날카로운 균열음이 뚫고 나오는 깊고 갈리는 굉음과 폭력적인 죽음의 약속으로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나는 우리를 자유로 데려가거나 무덤이 될 작은 배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유리섬유 선체를 손으로 더듬고 있었어요. 카약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작았고 밝은 노란색 표면은 이제 진흙과 늪풀로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잔잔한 호수에서 레저용 노젓기를 위해 설계된 것이었죠.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강 횡단을 통해 네 사람을 운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리벳, 모든 이음새가 우리의 절박한 기대 무게 아래 연약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도현이는 내 팔에 의식 없이 누워 있었고 호흡이 너무 얕아서 심장이 아직 뛰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귀를 가슴에 대야 했습니다. 산 횡단과 지하 여행이 그의 쇠약한 심혈관계를 한계 이상으로 밀어붙인 상태였어요. 피부는 강가 돌처럼 차가웠고 입술 주위의 푸른 기운이 놀라울 정도로 짙어져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의학 훈련도 소용없게 만드는 색이었어요. 어떤 지식도 내 아들이 내 팔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가릴 수 없었죠. 그를 카약에 싣는 것은 우리 상황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섬세함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배 뒤쪽에 자리를 잡고 방수 담요와 남은 의료용품으로 임시 요람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은 병원 응급실에서 위급한 환자들을 안정시켰던 사람의 숙련된 효율성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나는 그녀 눈 속의 두려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체온증, 심혈관 붕괴, 그리고 우리의 절박한 횡단의 격렬한 움직임에 결합된 공격에 대해 그녀의 모든 훈련이 쓸모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죠. 할인이는 계속해서 나를 놀라게 하는 침착함으로 중간 위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11살에 우리 가족의 감정적 닻이 되어 있었어요. 이 악몽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는 것처럼 보이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카약 선체를 통해 필연적으로 스며들 물에 대한 유일한 방어책인 작은 플라스틱 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의 진지한 집중력으로 물 퍼내기 동작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리차오는 뱃머리에 자리를 잡았고 그의 거친 손은 탐색 도구보다 무기처럼 보이는 노를 쥐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머리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 죽음의 땅을 통해 가족들을 성공적으로 안내한 수년간의 경험으로 얻은 전문성으로 얼음 흐름의 패턴을 읽고 있었죠. 모든 해류, 모든 그림자, 모든 소리가 삶과 죽음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얼음이 더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그가 강의 굉음보다 간신히 들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3일 전 상류에 겨울 폭풍이 있었어요. 흐름이 항해 불가능해지기 전에 아마 15분 정도 있을 겁니다. 경고 없이 우리를 부술 수 있는 얼음 덩어리로 가득한 휘몰아치는 물 반 마일을 건너는데 15분. 나는 자동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궁극적인 절망의 순간까지도 따라온 기술자의 습관이었죠. 숫자는 고무적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새벽 3시 47분에 갈대로 덮인 강둑에서 출발했습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23년간의 충성스러운 봉사를 표시했고, 이제 그 봉사가 나타내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탈출 시간을 똑딱거리는 내 손목 시계에 빛나는 다이얼에 따르면요. 해류가 즉시 우리 카약을 붙잡았고 조종이 환상처럼 느껴지게 하는 힘으로 우리를 주요 수로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래의 물은 살아있는 것의 어두운 힘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둠에서 이동식 빙산처럼 어렴풋이 나타나는 얼음 덩어리를 향해 우리를 운반하고 있었죠. 리차오의 노가 그들 사이를 탐색하려고 미친 듯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각 스트로크는 물리학과 운명에 대한 계산된 도박이었어요. 추위는 절대적이고 즉각적이었습니다. 강물이 카약의 낮은 측면 위로 튀어올라 몇 분 안에 방수라고 여겨지는 우리 옷을 적시고 있었어요. 절박한 힘으로 노를 쥐고 있던 내 손은 거의 즉시 감각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하린이가 컵으로 꾸준히 작업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물퍼내는 리드미컬한 소리가 우리를 둘러싼 혼돈에 대해 이상한 위안을 제공하고 있었죠. 얼음이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각 충돌은 우리가 뼈로 느낄 수 있는 진동을 물을 통해 보내고 있었어요. 거대한 덩어리가 서로 갈릴 때 깊고 울려 퍼지는 굉음, 작은 조각이 압력하에 부서질 때 날카로운 균열음, 그리고 강 자체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기본 화음의 윙윙거림. 수천 년 동안 이 풍경을 형성해온 힘에 대해 우리의 작은 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파괴의 교향곡이었어요. 중간쯤에서 강이 진짜 아기를 드러냈습니다. 작은 건물 크기의 얼음 덩어리가 상류에서 우리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어요. 주요 해류를 통해 속임수 같은 속도로 움직이면서요. 리차오가 먼저 봤고 그의 날카로운 숨소리가 절박한 조종 기동에 전체 체중을 던지기 전 우리가 받은 유일한 경고였습니다. 충격이 왔을 때 화물 기차에 치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얼음 덩어리가 우리 카약의 왼쪽을 완전히 돌릴 만큼의 힘으로 때렸고 우리를 해류 속으로 옆으로 돌진시켰어요. 물이 측면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무서운 순간 동안 우리가 완전히 전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 피를 얼음물로 만든 것은 충격에 대한 도현이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미 위급하게 얕았던 그의 호흡이 그냥 멈췄어요. 헐떡임도 없고 투쟁도 없이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강 한가운데서 호흡 부전의 끔찍한 침묵만 있었죠. 수진이의 의학훈련이 즉시 작동했습니다. 격렬하게 흔들리는 카약에서 얼어붙는 물이 우리 위로 쏟아지고 얼음 덩어리가 모든 방향에서 충돌을 위협하는 가운데 그녀는 의식 없는 아들에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기계적이었습니다. 30번의 가슴 압박 후 이번의 인공호흡, 병원 응급 작업 수년 동안 근육 기억에 새겨진 리듬이었죠. 제발 숨 쉬어. 그녀 목소리의 절박함이 칼날처럼 강의 굉음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빛 속에서 그녀가 도현이의 움직이지 않는 몸 위로 몸을 구부리고 스스로 기능하는 법을 잊은 폐의 공기를 밀어넣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각 압박은 그의 젖은 옷에서 작은 강물 분수를 날리고 있었고 그녀가 그의 몸에 강제로 넣는 각 숨은 그의 쇠약한 심혈관계의 공허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자신의 반응은 순전히 육체적이었어요. 지친 팔을 초인적인 힘의 도구로 변화시킨 아드레날린의 급증이었죠. 노는 내 의지의 연장이 되어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결심한 것처럼 보이는 물을 통해 우리를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노력으로 근육이 찢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지만 내 아들이 카약 바닥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고통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리차오의 목소리가 혼돈을 뚫고 나에게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악몽을 통해 다른 가족들을 안내한 사람의 차분한 권위로 항해 지시를 외치고 있었어요. 왼쪽 30도, 얼음 덩어리가 바로 앞에, 지금 역로 젓기. 각 지시는 순간적인 실행을 요구했고 어떤 주저도 잠재적으로 치명적이었습니다. 카약은 물과 운반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추가 몸무게로 무거워져 느리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기술, 운, 그리고 자녀의 생명을 위해 싸우는 부모의 절박한 힘을 통해 우리는 먼 중국 해안을 향해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횡단은 정확히 19분 동안 지속됐지만 얼어붙은 지옥에 갇힌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리차오의 노가 마침내 중국 강둑의 진흙바닥을 쳤을 때 안도감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거의 앞으로 물속으로 쓰러질 뻔했어요. 하지만 도현이의 상태가 나를 집중하게 했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고 횡단 중에 포기한 심장을 다시 시작하려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힘이 전달한 기적처럼 도현이의 눈이 펄럭였습니다. 그의 호흡이
우주 자체에서 소리를 끌어내는 것처럼 보이는 헐떡임으로 재개되었고 수진이의 안도의 흐느낌이 대답받은 기도처럼 물 위로 울려 퍼졌어요. 우리는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내가 알던 유일한 세계와 완전히 불확실한 미래 사이의 경계를요. 우리 뒤에는 북한, 내가 일했던 핵시설, 우리가 살았던 아파트, 내 존재를 정의했던 신념과 충성의 전체 구조가 놓여 있었어요. 앞에는 중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쫓기는 난민, 체포가 즉각적인 추방과 확실한 죽음을 의미하는 불법 이민자가 될 나라였죠. 리차오는 우리 카약을 재빨리 갈대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국경 순찰 활동의 징후를 찾으며 우리 횡단의 증거를 지우고 있었어요. 새벽 전 어둠이 일시적인 은폐를 제공했지만 일출은 새로운 출처의 노출과 위험을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중국 땅에 함께 웅크리고 있을 때 아들은 약하지만 꾸준히 숨쉬고 있었고 아내의 의료용품은 전장수술의 잔해처럼 우리 주위에 흩어져 있었으며 딸은 우리를 떠있게 한 컵을 여전히 쥐고 있었습니다. 나는 강을 건너는 것이 미지의 세계로의 우리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국수집 아래 지하실에서 기름 냄새, 썩은 채소 냄새,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이 콘크리트 무덤에 숨었던 수십 가족들의 쌓인 두려움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온 지 16일째였어요. 리차오가 지하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하는 점점 더 절박해지는 은신처들을 옮겨다니고 있었죠. 돈보다는 생명으로 계산되는 인간의 절망 위에 세워진 그림자 경제였습니다. 각 장소가 선택지가 줄어드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첫 번째 은신처는 가구점 위에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수돗물과 전기 난방까지 있었죠. 두 번째는 자동차 정비소 뒤의 창고였는데 모터 오일 냄새가 구석의 임시 화장실에서 나는 인분 냄새를 완전히 가리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 지하실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 손님들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도현이의 숨소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었죠. 중국의 겨울이 우리 뼈 속까지 파고들고 있었는데 북한의 추위가 부드럽게 느껴질 정도로 끈질기게 들러붙고 있었습니다. 여기 습기는 다른 성질을 띠고 있었어요. 산 공기의 깨끗한 날카로움이 아니라 100만 대 차량의 배기가스와 섞인 산업오염의 억압적인 무게였죠. 숨 쉴 때마다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연기하는 맛이 나고 있었습니다. 도현이의 상태는 우리의 줄어드는 의료용품으로 수진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면서 그의 심혈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고 적절한 심장 약물 없이는 매일 우리 모두를 겁에 질리게 하는 새로운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손톱이 이제 영구적으로 파랗게 변해 있었고 발목이 부어오른 것은 그의 심장이 성장하는 몸에 혈액을 순환시키는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죠. 맥박이 불규칙해요. 수진이가 자주 하는 검진 중 하나에서 속삭였습니다. 의식처럼 된 부드러운 정확성으로 그의 손목에 손가락을 대고 있었어요. 적절한 약물 없이, 진단 장비 없이. 그녀의 목소리가 흐려졌지만 우리 모두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민 경찰이 점점 더 강도 높게 우리를 추적하는 동안 우리는 낯선 지하실에서 아들이 조금씩 죽어가는 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현상금 공고가 우리가 건넌 지 일주일 만에 국경 지역 전체에 나타났습니다. 리차오가 버려진 창고에서의 비밀 만남 중에 하나를 보여줬어요. 경찰 게시판에서 내 얼굴이 수진이와 아이들의 흐릿한 사진과 함께 나를 쳐다보고 있었죠. 현상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누구든 유혹할 만큼 상당했고 이 지역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압박이 커지고 있어요. 리차오가 창고의 희미한 조명 속에서 그의 거친 얼굴을 찡그리며 설명했습니다. 베이징이 지방 당국에 북한 난민 단속을 명령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탈출하고 있고 양국 정부 모두에게 당혹스러운 일이 되고 있죠. 사냥당하는 동물처럼 사는 것이 우리를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미 나이에 비해 성숙했던 할인이가 거의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위험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른들이 인식하기 전에 방 안의 긴장을 감지할 수 있었고 낯선 사람이 신뢰할 만한지 잠재적으로 적대적인지를 나타내는 미묘한 징후를 식별할 수 있었죠. 그녀의 중국어 어휘는 필요에 의해 매일 늘어나고 있었고 11살 딸이 노련한 외교관의 계산적인 영리함으로 음식과 물품을 협상하는 걸 놀라움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탈출을 거의 끝낼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이 중국에서의 23번째 밤에 왔습니다. 돼지 농장 뒤에 시골 헛간에 숨어 있었는데 동물 배설물 냄새가 우리 인간의 존재를 완벽하게 위장해주고 있었어요. 재산을 소유한 농부는 리차오가 임시 은신처를 제공하도록 돈을 지불했지만 경찰차가 수색견과 함께 시골길을 순찰하기 시작하면 돈이 항상 두려움을 이길 수는 없었죠.
엔진이 다가오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고속도로 교통의 먼 윙윙거림이 아니라 천천히, 체계적으로 수색하며 움직이는 차량의 의도적인 으르렁거림이었어요. 헛간 나무벽의 틈새를 통해 농장 마당을 가로질러 쓸고 지나가는 손전등 빗줄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먹이를 사냥하는 포식자의 끈질김으로 그림자를 조사하고 있었죠. 뒤로 나가 내가 속삭였습니다. 도현이를 팔에 안고 수진이는 의료용품을 잡았으며 할인이는 위조 문서가 들어있는 방수 폴더를 움켜쥐었어요. 이 대피 시나리오를 수십 번 연습했지만 경찰견이 우리 위치에 점점 가까이 짖는 동안 돼지우리를 통해 도망치는 현실에는 연습이 우리를 준비시킬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피난처를 찾은 공사장은 반쯤 완성된 아파트 단지였고 그 골격 구조가 절박한 가족을 숨기기에 겨우 충분한 은폐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겨울 공기 속에서 아직 굳고 있는 콘크리트 기둥에 몸을 밀착시키고 수색팀이 체계적으로 동네를 수색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도현이의 호흡이 너무 힘들어서 그 소리가 우리 위치를 알려줄까봐 두려웠지만 어떻게든 운이나 신의 개입으로 수색은 감지 없이 우리를 지나갔습니다. 4시간 동안 우리는 그 공사장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헬리콥터 탐조 등이 머리 위를 쓸고 지나가는 동안 부적절한 옷을 통해 추위가 스며드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할인이는 소리를 내지 않았고 그녀의 작은 손이 고갈되지 않는 용기의 저장고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은 힘으로 내 손을 쥐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손가락으로 도현이의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절대적인 어둠 속에서 촉각만으로 의료평가를 수행하고 있었죠. 중국에서의 45일이 외부 세계에 대해 북한 교육이 심어준 모든 선입견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흡수한 선전은 자본주의 사회를 인간의 연민이 불가능한 무정한 기계로 모든 상호작용이 이익과 착취에 의해 동기부여되는 곳으로 그렸어요. 현실은 내 경직된 세계관에 무한히 더 복잡하고 문제가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중국 시민들은 논리적 설명을 거부하는 관대함으로 우리를 도왔습니다. 국경 도시에서 작은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첸 아주머니는 발견되면 받을 심각한 처벌을 알면서도 음식과 약을 제공했어요. 우리가 안전에 도달했을 때 그녀의 친절을 기억해달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죠. 어려운 삶의 고난으로 주름진 그녀의 얼굴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 내가 배운 모든 것과 모순되는 연민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절망을 사업 기회로 보고 있었어요. 인신매매범들은 우리 평생 저축을 소비할 가격으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 움직이는 차량에 갇혔을 때 조건을 재협상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정보 브로커들은 안전가옥에 대한 세부 정보를 난민과 경찰 모두에게 팔았고 내가 모든 자본가들에게서 기대했던 계산적인 차가움으로 인간의 불행에서 이익을 얻고 있었죠. 불법 이민자로 사는 심리적 복잡성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내 정체성을 침식하기 시작했습니다. 23년 동안 나는 김태준, 핵기술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충성스러운 시민이었어요. 이제 나는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법적 존재 없이 나를 첸웨이라는 가상의 인물로 변신시키는 위조 서류를 들고 있었죠. 상상의 전기를 외웠지만 진정으로 살아본 적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할인이는 놀라운 회복력으로 이 정체성 위기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관찰자들 사이에서 원어민으로 통할 수 있을 때까지 중국어 억양을 연습했고 한 번의 실수가 우리 모두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의 철저함으로 우리 위장 이야기의 세부 사항을 외웠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우리 가족의 감정 안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여행이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의심 없이 믿는 것처럼 보이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좋은 의사가 있는 곳에 도착하면 오빠가 나을 거예요. 그녀가 도현이의 최악의 에피소드 중 하나에서 속삭였습니다. 그의 호흡이 짧고 절박한 헐떡임으로 나오는 동안 창백한 뺨을 쓰다듬으며요. 우리는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도현이의 상태가 위급한 단계에 도달하자 리차오는 우리의 마지막 선택지라고 부르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태국 방콕이었어요. 그곳의 한국 대사관은 난민 망명 신청을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명성이 있었죠. 여행은 위조 문서를 사용하여 여러 나라를 통해 수천 마일을 여행해야 했고 우리가 여행에서 살아남거나 도착하면 망명을 받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위험해요. 리차오가 중국에서의 마지막 만남에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머무는 것은 경찰이 당신을 찾기를 기다리면서 아들이 천천히 죽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의미해요. 적어도 방콕에서는 대사관에 도달할 수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물류가 엄청나게 복잡했습니다. 북한 난민이 적극적으로 사냥당하는 지역을 버스와 기차로 여행해야 했고 모든 국경 검문소에서 조사를 받을 신분증을 사용해야 했어요. 도현이의 의료 상태가 그를 부담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픈 아이는 주목을 끌고, 주목은 발견을 의미하고, 발견은 죽음을 의미했죠. 하지만 수진이가 마지막 중국 은신처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안고 너무 많은 고통을 보았지만 여전히 무한한 결의를 담고 있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 희망과 절망이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산과 강을 건넜고 이미 외국에서 쫓기는 도망자로 45일을 살아남았어요. 성공의 수학적 확률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들의 죽음이 보장된다는 확실성만이 중요했죠.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수진이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가족의 생존을 위해 한 모든 희생에 축적된 힘을 담은 목소리로요. 우리가 시작한 것을 끝내요. 방콕으로의 여행을 시도하기로 한 결정은 선택이라기보다 그 순간으로 우리를 이끈 모든 것의 필연적인 결론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2달 전 평양을 떠난 가족이 아니었어요. 굶주림, 두려움, 절망, 그리고 세계가 구원이나 저주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점진적인 이해에 의해 변화되었죠. 단순히 사랑과 잔인함이 나란히 존재하는 곳이었고, 생존은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용기로든 그들 사이를 탐색하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리차오가 우리를 자유로 인도하거나 우리 이야기를 영원히 끝낼 경로를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 마지막 도박의 무게가 겨울의 접근처럼 우리 위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필연적이고 위험하며 그 안에 파괴나 재탄생의 씨앗을 담고 있는 것처럼요. 방콕의 아침 햇살이 무자비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대사관 문을 비틀거리며 들어가고 있었는데 다리가 한 걸음마다 무너질 것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죽음에 얼어붙은 강을 건넌 지 2주가 지나 있었습니다. 화물 트럭에 숨고 배수관에서 자고 길거리 개들도 거부할 찌꺼기로 연명한 2주였죠. 의식 없는 도현이를 안고 있던 팔이 아프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이 너무 가벼워서 속이 빈 뼈를 가진 새를 안고 있는 것 같았어요. 뒤에서는 수진이가 할인이를 부축하고 있었고 둘 다 실체가 빠진 그림자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사관 입구 위에 걸린 태극기가 내 시야에서 흐릿하게 보이고 있었어요. 눈물 때문이 아니라 너무 완전한 피로로 눈이 거의 초점을 맞출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3,000마일. 우리는 평양 아파트에서 3,000마일을 여행했고 각 마일이 흉터처럼 우리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 가슴에 기댄 도현이의 숨소리가 너무 희미해서 몇 분마다 그가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하려고 귀를 입에 대야 했어요. 대사관 경비원들의 얼굴이 일상적인 지루함에서 충격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습을 보면서요. 나는 걸어다니는 시체처럼 보였을 거예요. 옷은 누더기가 되어 걸려 있었고 피부는 튀어나온 뼈 위에 팽팽하게 늘어나 있었으며 국경 울타리를 긁어넘으면서 손톱 밑에 말라붙은 피가 있었죠. 한 경비원이 클립보드를 떨어뜨리고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빠른 한국어로 의료 지원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몇 초 안에 안뜰이 통제된 혼란으로 터지고 있었어요. 의료진이 들것과 산소 마스크를 들고 나타났고 그들의 손은 부드럽지만 긴급하게 도현이를 내 팔에서 들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놓아주었고 보호하던 소나기를 풀자 근육이 고통스럽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무릎이 꺾이자 간호사가 나를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안심시키는데 집처럼 들리지만 아닌 억양이었어요. 나만 억양이 익숙한 단어들 위에서 다르게 춤추고 있었죠. 의료팀이 나를 놀라게 하는 효율성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맥 주사선이 나타나고 내가 본 적 없는 기계로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하고 북한 병원을 중세처럼 보이게 만드는 정확성으로 약물을 투여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도현이를 다루는 모습이 내 눈에 눈물을 가져왔습니다. 짐이나 난민이 아니라 구할 가치가 있는 소중한 생명으로 대하고 있었죠. 대사관의 처리실은 몇 달간의 도망 후에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깨끗한 벽, 작동하는 전기, 의심보다는 동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관리들. 수진이가 문장 중간에 울음을 터뜨리거나 할인이가 겨우 속삭일 수 있을 때 이해하며 부드럽게 질문하고 있었어요. 양식이 작성되고 사진이 찍히고 내 편집증적인 마음이 받아들이기 힘든 진정성으로 안전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3일 후 서울이 꿈처럼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타는 것 자체가 계시였어요. 내 생에 처음 비행하며 우리가 적의 영토라고 배운 곳으로 향하는 동안 구름 아래로 북한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있었죠. 도현이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안심시키는 삐소리를 내는 휴대용 모니터에 연결되어 있었고 그의 곁을 떠나기를 거부하는 의료팀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습니다. 삼성의료원이 희망의 유리산처럼 우리 앞에 솟아 있었습니다. 심장병동은 현실이 아니라 공상과학 소설에 속하는 기술로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의사들이 도현이의 침대 주위에 모여 차트를 연구하고 치료 옵션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당 엘리트를 위해 예약되었을 강도였죠. 여기서는
내 아들 아무도 아닌 난민 아이 다른 사람과 같은 최첨단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석 심장 전문의인 박 박사가 나를 놀라게 하는 인내심으로 도현이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영상 스캔을 보여주고 수술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주었어요. 수술의 복잡성이 무서웠지만 박 박사의 자신감은 전염성이 있었죠. 이 수술은 여기서는 일상적입니다. 그가 내 어깨를 꽉 쥐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은 다른 아이처럼 뛰고 놀 거예요. 도현이를 수술실로 데려갔을 때 나는 병원 예배당에 있었습니다.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도록 배운 이 사람들이 내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깨달음에 압도되어서요. 선전 포스터의 미국 꼭두각시와 자본주의 악마가 그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교대 근무를 넘어 머무는 자비로운 전문가로 변해 있었습니다. 8시간. 수술은 8시간이 걸렸고 각 분이 영원처럼 늘어나고 있었어요. 수진이와 나는 대기실 바닥에 홈을 내고 있었고 할인이는 의자에 웅크리고 간호사가 준 곰 인형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가 마침내 수술복을 입은 채로 나왔을 때 그의 미소가 말하기 전에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완전한 성공입니다. 심장이 수리되었어요. 도현이가 회복실에서 눈을 뜨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힘들지 않게 숨 쉬는 순간 우리가 북한을 탈출한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우주로 탈출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가슴이 자연스럽게 오르내리고 있었고 더 이상 헐떡임도 없고 파란 입술도 없었어요. 모니터는 회복된 생명을 노래하는 강하고 안정적인 리듬을 보여주고 있었죠. 회복이 빠르게 거의 기적적으로 왔습니다. 며칠 안에 도현이는 앉아 있었고 겨울 후 봄꽃처럼 뺨에 색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몇 주 안에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고 각 걸음이 이전보다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우리와 함께 각 이정표를 축하하고 있었고 그들의 기쁨은 진짜였고 억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수백 명의 아이들을 구했지만 어떻게든 도현이가 유일하게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해주고 있었죠. 할인이의 변화는 오빠의 치유와 평행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난민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학교에 등록하고 굶주린 사람처럼 지식을 삼키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랬다는 것을 깨달았죠. 선생님들은 그녀의 빠른 머리, 처벌 두려움 없이 왜와 어떻게를 묻는 것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수업 중에 선생님의 요점에 도전하기 위해 손을 드는 것을 보고 심장마비가 올 뻔했어요. 여기서는 호기심이 반역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때까지요. 수진이는 난민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소명을 찾았습니다. 북한 탈북자들이 새로운 현실을 탐색하도록 돕는 조직과 일하고 있었어요. 공유된 트라우마로 단련된 그녀의 자연스러운 따뜻함이 우리처럼 자유로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가족들에게 귀중하게 만들고 있었죠. 그녀는 우리가 절실히 필요했던 가이드, 생존이 가능하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내 자신의 변신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광범위하지만 정중하게 나를 조사했고 내 핵 전문 지식에 관심이 있었지만 강압적이지 않았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핵기술의 평화적 응용에 기여하는 직책을 제안했을 때 아이러니를 놓칠 수 없었죠. 무기를 개발하는 데 사용했던 같은 지식이 이제 의료동위원소와 청정에너지 연구로 가고 있었습니다. 적응의 흐릿함 속에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소박하지만 평양집에 비하면 천국이었어요.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는 지도자 초상화도 없고 새벽의 선전을 방송하는 확성기도 없고 잘못된 말이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없었죠. 도현이는 매일 강해지고 있었고 그의 웃음이 기쁨의 소리를 잊었던 방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인권회의에서 연설을 시작했고 공포와 희망이 섞인 표정으로 듣는 청중들과 우리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각 이야기가 쉬워지고 있었고 북한 생활에 대한 각 폭로가 거미줄처럼 내 생각에 여전히 달라붙어 있는 세뇌의 또 다른 층을 벗겨내고 있었어요. 내가 미워하도록 훈련받은 적이 나의 구원이 되어 있었죠. 도착 6개월 후 어느 저녁 한강 둑에 서서 석양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금색으로 칠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물이 평화롭게 흐르고 있었는데 압록강의 치명적인 흐름과는 너무 달랐어요. 가족들이 잔디밭에서 소풍을 하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아이들이 어깨 너머를 돌아보지 않고 놀고 있었습니다. 자유에는 소리가 있었어요. 두려움 없는 웃음이었죠. 뒤에 길에서 들리는 도현이의 발걸음이 강하고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죽어가는 아이의 발을 끄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이제 뛰고 있었죠. 실제로 뛰었어요. 호흡이 맑고 강하고 뺨이 불과 몇 달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건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 옆에 멈춰 섰고 고통을 통해 얻은 지혜로 진지한 젊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아빠, 그가 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거기에 다른 가족들이 있죠? 도움이 필요한 우리 같은 가족들이?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감정으로 목이 조여왔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도현이는 생존이 책임과 함께 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기적을 받았습니다. 그의 치유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죽음에서의 우리 모두의 부활을요. 어떻게 그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장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언제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그가 불가능한 역경을 통해 그를 살아있게 한 결의를 담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그를 가까이 끌어당겼고 내 옆구리에 그의 강한 심장 박동을 느끼고 있었어요. 희망 자체의 리듬이었죠. 곧 나는 약속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들려주고 인식을 높이고 우리를 도운 지하 네트워크를 지원할 거야. 우리는 아직 어둠에 갇힌 다른 사람들을 위한 빛이 될 거야. 태양이 서울의 산 뒤로 사라지고 있을 때 우리 여정이 대사관 문이나 수술실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살아남았지만 이제 더 큰 도전이 왔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여전히 노예가 된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데 사용하고 우리의 트라우마를 증언으로 우리의 고통을 목적으로 바꾸는 것이요. 한강은 계속 흐르고 있었고 우리의 반영을 바다로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북쪽 어딘가 DMZ 너머의 압록강이 여전히 우리가 찾은 것을 찾는 절망적인 가족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 이 순간 건강한 아들이 내 옆에 있고 가족이 안전한 가운데 나는 내일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어두운 밤도 결국 새벽에 양보한다는 증거였어요. 도현이가 내 손에 손을 넣었고 우리는 함께 도시의 불빛을 향해 수진이와 하린이를 향해 거의 죽을 뻔하며 도달하려 했던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계속해서 들려질 것입니다. 이 반도를 나누는 벽이 마침내 무너질 때까지요. 우리는 아직도 달리고 숨고 자유가 위험한 꿈 이상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빚지고 있었습니다.